해가 뜨기 전 나는 집을 나섰다. 통영의 좁은 도로는 아직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오래된 현대의 소나타는 언덕을 오를 때마다 엔진이 애처롭게 울었다. 조수석에는 젖은 신문지와 빨간 리본으로 정성스레 싼 튤립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연노랑 튤립 지연이가 6살 때부터 좋아했던 꽃이다. 그때 지연이는 부엌벽을 온통 크레용으로 튤립 그림으로 채웠었다. 지연이를 직접 본 지 거의 1년이 다 됐다. 바빠서 그랬다고 그녀는 말했다. 논문 시험 지원서. 졸업하고 나면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지연이는 뭔가를 원할 때면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는 늘 좋은 어머니답게 그걸 들어줬다. 운전은 길었지만 익숙했다. 지연이가 전남대에 처음 입학했을 때 나는 그 길을 수없이 오갔다. 그때는 기숙사 계단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던 아이였다. 집이 그리울 땐 전화도 걸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졸업식 인파 속에서 내 차를 찾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전남대 캠퍼스는 현수막과 잘 가꿔진 잔디로 활짝 피어 있었다. 나는 예배당 근처에 주차하고 지연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일찍 도착해서 빨리 보고 싶구나 우리 딸. 특별한 선물도 가져왔단다. 3분 뒤 답장이 왔다. 와줘서 고마워. 근데 오늘 좀 바빠서요. 연설만 보고 가면 안 될까? 오차는 주로 교수님이랑 후원자들만 와서 자리가 좀 그래.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차가움이 가슴에 퍼졌다. 떨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무겁고 조용히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예의 바르게 짧게 답장을 보냈다. 뭐라고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튤립을 감싼 신문지를 조금 더 단단히 여음이며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했던 것만 기억난다. 그래서 나는 강당 밖에서 기다렸다. 병원 방문객처럼 튤립을 들고 내가 안에 들어가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였다. 사진 찍는 부모님들,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딸의 졸업식에서 배경으로 밀려난 것처럼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연설이 시작되자 나는 조용히 뒷줄에 앉았다. 졸업식은 물론 아름다웠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다. 하얀 의자가 군대처럼 줄지어 있고 담쟁이 덩굴로 장식된 난간 희망적인 곡을 연주하는 현악 사중주. 나는 지연이를 바로 알아보았다. 사열 중앙통로 언제나처럼 어깨를 펴고 있었다. 학사모의 금색 수리 걸음마다 흔들리며 빛났다. 지연이는 단 한 번도 관중석을 보지 않았다. 나는 튤립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장미나 포장된 선물을 들고 이름이 호명될 때 앞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나는 단지 한순간을 원했다. 한 번의 미소 한 장의 사진이면 됐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다. 지연이의 이름이 호명되자 나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녀는 우아하게 무대를 가로질러 학위를 받고 학장과 악수했다. 학장이 뭐라 말하자 지연이가 웃었다.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뒤에서 누군가 아마 지연이를 아는 부부일 터였다. 지연아 하고 크게 소리쳤다. 박수가 잦아들자 나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가족들이 졸업생을 끌어안고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시끌벅적 농담을 주고받았다. 나는 분수대기를 따라 걸으며 지연이의 검은 머리, 그 미소를 찾았다. 그리고 그녀를 발견했다. 나무 아래 동기들과 세련된 블레이저를 입은 키 큰 여성과 함께 서 있었다. 지연이가 나를 알아보길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의 눈이 나를 찾았을 때 지연이는 눈을 깜빡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혼자 다가왔다. 엄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옆을 지나치며. 여기 좀 정신없죠. 넌 정말 멋졌어. 내가 말했다. 튤립을 건네며.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꽃을 받았다. 고마워요. 화병은 없지만 뭐라도 찾아볼게요. 동기가 그녀를 불렀다. 지연이는 손을 흔들었지만 나를 소개하지 않았다. 한 번도. 나는 가방을 두 손으로 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서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 오찬 이야기를 꺼냈다. 후원자 가족들을 위한 자리. 지연이가 웃으며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내가 거의 놓칠 뻔한 말을 했다.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장학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잠시 더 서 있다가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지연이는 너무 빨리 나를 안으며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사진도 소개도 돈 이야기도 없었다. 모텔에 돌아와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몇 달간 장학기금 계좌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유가 없었다. 그 돈은 그냥 거기 있었고 다음 학생을 기다렸다. 그게 남편 서구와 내가 한 약속이었다. 그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 로그인 정보를 입력했다. 10년 넘게 써온 정보였다. 숫자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봤다. 6주 전 2천만 원 인출. 설명 전남대 펠로우 서클. 기부.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승인 양식을 클릭했다. 내 이름이 있었다. 지연이 이름 옆에 하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팩스로 보낸 급하게 작성된 양식뿐. 나는 은행에 전화했다. 몇 년 만에 통화한 매니저는 내 이름을 기억했다. 그는 내가 이미 아는 걸 확인해 주었다. 지연이가 양식을 직접 제출했다. 기술적으로 두 이름이 다 있긴 하지만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서명은 없네요. 나는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눈이 따끔거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졸업식 책자를 꺼냈다. 거기에 있었다. 한지연, 전남대 펠로우, 에루드 패밀리. 기부자, 상수상자. 기부자. 그 단어가 나를 비웃었다. 우리는 기부하지 않았다. 지연이가 훔쳤다. 돈만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 우리의 유산 다른 힘든 학생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조용한 약속까지. 책자를 치우고 새 문서를 열었다. 날짜, 금액, 방금 한 전화를 메모했다. 아직 뭘 할지 몰랐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지연이의 펠로우 프로필을 스크롤하다 맨 아래 한 줄이 눈에 들어와 턱이 굳어졌다. 그건 간단한 문구였다. 사진 아래 사족처럼 붙어 있었다. 교육자선의 자랑스러운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다. 자랑스러운 가문의 유산. 모텔에 삐걱대는 의자에 기대며 그 단어가 나를 짓눌렀다. 서구가 처음 기금을 제안했던 밤 우리 작은 세탁실에서였다. 그는 이미 아팠지만 수건을 느리고 꼼꼼히 접으며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린 지연이에게 큰 돈을 줄 순 없지만 그가 말했다. 누군가에게 시작을 줄 순 있어. 우리는 함께 쌓았다. 한 푼 한 푼 벽돌처럼. 그가 떠난 후 나는 계속했다. 아꼈다. 휴가는 포기하고 야근은 받아들였다. 우리가 도운 학생들의 감사 편지는 침대 및 신발 상자에 보관했다. 지연이는 이걸 다 알았다. 첫 번째 수표를 나와 함께 썼다. 그때 그녀는 14살이었다. 그때 지연이는 교회 수련회 침대 시트를 나와 함께 빨았다. 투덜대긴 했지만 했다. 내가 초등학교에 책을 기부하러 갈 때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지연이가 대가 없이 주는 의미를 이해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우리가 주는 모습만 배웠을 뿐 그 이유는 배우지 못했다. 여행에 늘 들고 다니던 오래된 장부를 꺼냈다. 혹시나 해서였다. 안에는 서구의 깔끔한 필체에 그가 남긴 메모가 있었다. 넌 늘 무언가를 키워내지. 나는 그 메모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3년 전 연례보고서에 지연이 이름이 있었다. 지역 도서관에서 연설하며 그녀가 말했다. 아빠는 좋은 일을 조용히 하는 게 인정받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우리 돈으로 펠로우십에 들어가 자신이 아닌 척했다. 장부를 덮고 핸드폰을 들었다. 기금을 처음부터 함께 만든 누군가가 있었다. 최영란은 두 번째 벨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대로 선명하고 침착했다. 서구와 같은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란은 기금을 만들 때 모든 서류에 함께 서명했다. 인정받길 바라지 않고 명확함을 위해 도운 친구였다.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지연이의 연설 위조된 인출 펠로우 프로필. 영란은 말을 끊지 않았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일 갈게. 그녀가 말했다. 커피랑 폴더 들고. 약속대로 그녀는 라떼 2잔과 바인더를 들고 왔다. 우리는 주방에 앉아 기금의 역사를 되짚었다. 처음 10만 원 기부부터 허름한 학교 강당에서 함께 수여했던 장학금까지.
지연이는 돈만 가져간 게 아니야. 영란이 말했다. 이야기를 다시 썼어. 그 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맞다. 그게 가장 아팠다. 도둑질뿐 아니라 지우는 행위였다. 지연이는 서구의 이름을 원래 뜻에서 지우고 책자에 맞게 꾸몄다. 그날 오후 나는 지연이의 공개 펠로우 프로필 사진을 봤다. 그녀가 교수와 웃으며 차세대 리더라는 현수막 아래 서 있었다. 캡션은 교육에 헌신한 우리 가족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늘 베푸는 삶을 믿으셨어요. 사진을 다 들여다 배경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현수막에 로스차일드 여름학자 프로그램의 문양이 있었다. 지연이가 언젠가 연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그램. 그녀가 전화로 그 이야기를 했던 날이 떠올랐다. 나는 빨래를 접으며 듣고 있었다. 그녀는 지치고 낙심한 목소리였다. 그쪽은 돈 많은 집안 자제들만 받아 엄마.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녀는 거기 있었다. 등록비를 확인했다. 2천만 원. 인출된 금액과 같았다. 의자를 창문 쪽으로 돌렸다. 밖에서 늦은 봄의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경고처럼. 진실로 뭘 할지 몰랐지만 갑자기 그 진실이 내 안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가 아니었다. 분노도 정확히 말하면 아니었다. 조용하고 차가운 뼈를 맞추는 것 같은 일이었다. 아프겠지만 제대로 해야 했다. 은행에 다시 전화해 이전 문의 기록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매니저는 통화 기록과 서명이 불완전했으며 양식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내부 메모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메일과 모든 문서를 출력했다. 은행 명세서 기부내역 지연이의 온라인 프로필, 여백에 메모를 적었다. 영란은 전남대 펠로우 서클 디렉터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을 쓰는 데 도움을 줬다. 우리는 비난하지 않았다. 기록했다. 기부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썼다. 두 신탁자의 법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자금의 출처와 구조를 고의로 왜곡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쓰기 전 잠시 멈췄다. 한지연에게 수여된 펠로우십은 귀하의 규정에 따른 윤리적 절차적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모든 걸 첨부했다. 스캔 서명, 영란의 선서 진술 은행 메모, 인증 우편으로 보내고 디지털로도 전송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날 저녁 복도 벽장 속 오래된 서류 상자를 열었다. 30년치 세금 신고서, 학교 편지 서구의 낡은 안경 케이스. 맨 아래에서 원하던 걸 찾았다. 지연이가 15살 때 쓴 편지. 여름 독서 캠프에 합격했지만 혼자 가는 게 무서웠던 때였다. 엄마를 자랑스럽게 할게요. 그녀가 썼다. 우리 이름을 처음으로 빛낼게요. 편지 위로 손가락을 문질렀다. 조심스레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다. 서구는 늘 말했다. 모든 가족은 직물 같다고, 밝은 실, 어두운 매듭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매듭은 전체를 지키기 위해 잘라야 한다고도 했다. 이틀 뒤 전남대의 두꺼운 상아색 종이에 대학 문양이 찍힌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주방 테이블에 앉아 서구가 몇 년 전 준 편지, 오프너로 봉투를 열었다. 이메일이 잉크와 종이를 대체한 시대에도 간직한 도구였다. 안에는 단정한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친애하는 에루드, 여사님 에루드 기념, 기금 및 귀하 가문으로 기록된 최근 기부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 검토 결과 전남대 펠로우 서클은 한지연의 펠로우십 자격을 즉시 철회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관련 자료에서 삭제될 것입니다. 교육의 정직성에 대한 귀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3번 읽고 뒤집어 테이블에 놓았다. 승리감은 없었다. 그저 단단함. 무언가가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1시간도 안 돼 전화가 울렸다. 지연이었다. 1번, 2번 울리게 뒀다. 3번째에 받았다. 대학에 전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갈라졌지만 놀란 건 아니었다. 했어 내가 말했다. 인출 내역과 내 프로필을 보고 나서 저를 망신시켰어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 자리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눈을 감았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돈을 썼어. 서명을 위조했지. 아빠 이름을 이력서 장식으로 만들었어.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엄마. 딱 한 번. 아니, 내가 차분히 말했다. 일련의 선택이었어. 너는 눈뜨고 그 모든 선택을 했어.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배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룸메이트일 것이다. 혼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외로웠다. 넌 항상 우리를 위해 한다고 했지. 내가 덧붙였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아니었어, 지연아. 너 혼자였어. 엄마가 자랑스러우시길. 그녀가 중얼거렸다. 제 최고의 기회를 빼앗아 갔어요. 아니, 내가 말했다. 너 스스로 내팽개친 거야. 지연이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다이얼톤이 사라지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고요가 낡은 친구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다시 장학기금 파일을 펼쳤다. 몇 년간 읽지 않은 이름을 찾았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였다. 그녀의 에세이 때문에 기억했다. 도서관 컴퓨터로 쓴 출력이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이 담긴 글이었다. 당시 17버스 기사의 딸 서구가 가르쳤던 시골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다. 그 해에 그녀는 장학금 신청 마감일을 이틀 늦었다. 지연이가 지원서를 읽는 걸 도왔었다. 민서의 에세이를 조금 거칠지만 따뜻하다고 평했다. 우리는 다른 학생에게 상을 줬다. 나는 민서의 파일을 그래도 보관했다. 이제 다시 열었다. 민서연은 이제 대학생이었다. 경북대 생물학 전공. 파일에서 그녀의 어머니 번호를 찾아 전화했다. 그녀는 나를 기억했다. 에루드 선생님,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괜찮으신가요? 내가 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남은 기금이 있다고. 올해 상을 다시 주고 싶다고. 민서가 내 마음에 남았다고. 잠시 침묵 후 떨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서 여름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낼지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대출은 더 받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일주일 뒤 민서와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동네 중간쯤 되는 식당에서 나를 만났다. 민서는 더 키가 크고 침착해졌다. 캠퍼스 로고가 박힌 평범한 스웨트셔츠 머리를 묶은 모습, 눈빛은 예리했다. 봉투를 건넸을 때 그녀는 바로 열지 않았다. 정말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올해는 신청도 안 했는데 할 필요 없었어. 내가 말했다.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으니까. 민서가 수표를 열었다. 숨을 멈췄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 손으로 입을 가렸다. 에세이도 사진도 없어요. 민서가 속삭였다. 조건 없어. 내가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책자에 실릴 세련된 미소가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알아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이의 미소였다.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었다. 민서는 미생물학 공중보건 간호사가 되는 꿈을 이야기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들꽃밭을 지나며 서구를 떠올렸다. 그는 민서를 좋아했을 거다. 저 아이가 진짜야 라고 말했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음 날 나는 거실을 다시 칠했다. 나는 새벽 하늘이라는 색을 골랐다. 부드럽고 희망적인 색, 방을 더 넓게 느껴지게 하는 파란색이었다. 바닥에 천을 깔고 페인트를 섞어 느리고 고르게 거실 벽을 칠했다. 한 번 칠할 때마다 오래된 베이지색이 사라지고 새것이 들어섰다. 서구가 떠난 후 처음으로 방을 칠했다. 그는 늘 모서리에 테이프를 붙이고 2번 칠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이제 나 혼자 하는 게 맞는 일 같았다. 고치려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였다. 그날 오후 지연이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제목은 비어 있었다. 본문은 5단락이었다. 사과로 시작했다. 어느 정도. 그녀는 압박감 펠로우십 세계가 정치와 이미지로 가득했다고 썼다. 항상 실수 하나로 배제될 것 같았다고. 엄마는 이해 못할 거예요. 다들 내가 연줄이 있는 줄 알아요. 작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은 봄에도 있어요. 이번엔 진짜 도와줄 건가요? 2번 읽고 답장했다. 지연아, 잘 지내길 바란다.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엔 기여하지 않을 거야. 항상 널 아끼지만 이 경계는 다시 넘지 않을 거야. 잘 지내. 내 이름을 적고 전송했다. 그리고 스레드를 지웠다. 분노가 아니라 홀가분함이었다. 모든 걸 보관할 필요는 없었다. 그날 밤 민트차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아 나무 뒤로 지는 빛을 보았다. 집은 새 페인트 냄새와 비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서의 메시지였다. 사진 한 장, 그녀가 실험실 가운을 입고 피펫을 들고 있었다. 캡션 연구실 첫날 믿어줘서 고마워요. 나는 간단히 답했다. 항상 믿을게. 다음 날 책장에서 서구가 몇 년 전 표시해둔 여행 가이드북을 꺼냈다. 표지엔 제주도 야생의 아름다움이 기다린다 라고 적혀 있었다. 제주 여행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처럼 왔다 갔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는 해변을 걷고 항구 근처 식당에서 게장을 맛보고 바람이 오래된 생각을 벗겨내는 절벽 끝에 섰다. 엽서를 보내지 않았다. 그 순간들을 나만 간직했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얻은 리듬에 적응했다. 아침엔 정원, 오후엔 도서관. 지역센터에서 회고록 쓰기 강좌에 등록했다. 손은 부드럽고 이야기는 단단한 여성들과 함께 앉았다. 아이를 키운 이도 남편을 떠나보낸 이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다시 썼다. 지연이는 전화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침묵은 이제 형태를 띄었다 공백이 아니라 경계였다. 나는 그걸 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 저녁 소드로 쓴 편지가 도착했다. 익숙한 비스듬한 필체로 내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는 엄마,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변한 이유를 이해하려고요. 엄마가 늘 줄 거라 믿었기에 나는 멈추지 않고 받았어요. 이제 내가 엄마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내가 뭘 잃었는지 알아요. 작은 건 엄마가 아니었어요. 나였죠.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지연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제주 가이드북 뒷표지에 넣었다.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강가로 내려가 공책을 펼쳤다. 바람에 페이지가 펄럭였다. 지연이에 대해 쓰지 않았다. 아직은? 바다 절벽과 정원의 흙서구의 웃음소리, 민서가 봉투를 열 때의 표정을 썼다. 달이 물 위로 천천히 따뜻하게 떠올랐다. 별이 뜨고도 한참을 거기 머물렀다. 고요했다. 그걸로 충분했다.